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생활들을 소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나는 화면을 보지도 않고 전화를 받았다. 김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조였다. 해산에서 송금 브로커로 살아간다는 것은 줄타기와 같았다. 아니, 어쩌면 줄타기보다 더 위태로운 일이었다. 줄에서 떨어지면 끝이지만 이 일은 떨어지는 순간을 예측할 수조차 없었다. 김형은 이 일을 10년 넘게 해온 베테랑이었다. 그가 조심스러워한다는 것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다. 지난주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거래 현장에서 보위원들에게 걸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밀고를 했거나 운이 없어서 걸린 것이겠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이야기는 점점 심각해졌다. 박동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박동무는 나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절대 전화로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고 만나는 장소도 매번 바꿨다. 그런 사람이 잡혔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나는 시장에 나가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다. 금거래를 하는 최 씨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떨고 있었다. 그의 거래처 중 3명이 지난 보름 사이에 잡혀갔다고 했다. 3명 모두 전화로 거래 약속을 잡은 직후였다.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나타난 보위원들.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것은 도청이다. 보위부가 우리의 전화를 듣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는 몰랐다. 하지만 다른 설명은 있을 수 없었다. 암호처럼 말했다고 해도 시간과 장소를 전화로 약속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보위원들은 그 정보만으로도 우리를 잡을 수 있었다. 밤이 되자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했던 모든 전화 통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얼마나 많은 위험한 대화를 했던가.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모두 조심했다. 하지만 암호 같은 말이라도 맥락을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보위원들이 정말로 듣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 작은 기계가 이제는 무기가 되어버렸다. 내 손에 든 것이 아니라 나를 겨누는 무기. 전화를 걸 때마다 나는 보위원들에게 내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그들이 올 것이다. 내가 약속한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장소에. 김형이 다시 전화를 했다. 이번에는 그도 긴장한 목소리였다. 조심해야 한다고, 당분간 전화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전화로 조심하라는 그 아이러니. 보위원들은 지금도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을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다. 전화 없이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모았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다른 국경 지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보위부가 전면적으로 도감청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장형을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다. 그는 말했다. 이제 장사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화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이 시대에 전화 없이 송금 브로커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우리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 평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경 지역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했다. 전화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다. 보이부는 우리의 생존 수단 자체를 파괴하려 했다. 전화를 못 쓰게 만들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직접 만나려면 시간도 돈도 몇 배로 들었고 무엇보다 위험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해산의 불빛들을 바라봤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다. 불안에 떨고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 같은 그물에 걸려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그물. 그 그물은 점점 촘촘해지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해산 시내에서만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이부에 잡혀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제는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누구나 알고 있었다. 전화기는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시장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낮에 시장에 가는 것이었다. 평소에는 밤에 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었다. 전화로 약속을 잡을 수 없으니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다. 시장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웠다.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다. 나는 아는 상인들을 하나씩 찾아다녔다. 전화기를 파는 리 씨를 만났을 때 그는 나를 보자마자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다. 유심이 필요하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격을 말했다. 평소보다 2배는 높은 가격이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유심. 이른바 대포 유심이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을 쓸 필요가 없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전화기로도 충분히 조심스럽게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보이부가 모든 통화를 감청하고 있다면 실명으로 된 유심을 쓰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리 씨는 말했다. 요즘 대포 유심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결국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다. 보이부가 감청을 강화하면 우리는 대포 유심으로 대응한다. 그들이 한 발짝 다가오면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선다. 끝없는 술래잡기였다. 대포 유심을 손에 쥐고 나오면서 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이것으로 당분간은 안전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나 갈까? 보이부도 바보는 아니었다. 대포 유심이 유행하면 그들도 곧 알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었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들 비슷한 상황이었다. 금 거래를 하는 사람들, 필로폰을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나처럼 송금을 중개하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었다. 침몰하는 배. 하지만 우리는 헤엄쳐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다. 최 동무를 우연히 만났다. 그는 필로폰 거래를 하는 사람이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돈은 많이 벌었다. 그는 나를 보자 한숨을 쉬었다. 자기도 대포 유심을 샀다고 했다. 평소보다 3배나 비싼 가격을 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장사인데 유심값쯤이야 아깝지 않다고.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이렇게 대포 유심을 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정부가 발급한 유심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국가를 신뢰하지 않았다. 아니, 신뢰할 수 없었다. 국가는 우리를 감시했고 우리는 그 감시를 피하려 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었다. 점심때가 되어 나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거기서 또 다른 동업자를 만났다. 우리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중국에서 들어온 소식을 전해줬다. 중국 쪽 브로커들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이 문제의 크기를 실감했다. 이것은 해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북중 국경 전체의 문제였고 북한 전역의 지하 경제 문제였다. 우리 같은 브로커들이 움직이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나는 대포유심을 꺼내 들었다. 이 작은 칩 하나가 내 생명줄이었다. 아니, 어쩌면 환상일지도 몰랐다. 보이부가 정말로 모든 통화를 감청하고 있다면 누구의 유심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통화 내용과 위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 그날 저녁 나는 새로 산 대포유심을 전화기에 꽂았다. 전원을 켰을 때 느껴지는 묘한 안도감.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 된 것이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나는 조심스럽게 몇 통의 전화를 걸었다. 짧게, 암호처럼. 그리고 빨리 끊었다. 오래 통화할수록 위험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불안해졌다. 대포유심을 쓴다고 해서 정말 안전한 것일까? 보이부가 통화 패턴을 분석한다면 누가 대포유심을 쓰는지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벽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리 씨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대포유심 가격이 또 올랐다고 했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이것도 장사였다. 우리의 불안이 누군가에게는 돈벌이 기회였다. 그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었다.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왔다. 나는 시장 경제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대포유심 장사가 활발해질수록 보이부의 단속은 실제로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막으려 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냈다. 물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도 살 길을 찾아 움직였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대포유심 시장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시장 곳곳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었고 가격은 계속 올랐지만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대포유심을 찾았다. 단순한 브로커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장사꾼들까지도. 나는 이제 대포유심을 정기적으로 바꾸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개의 유심을 오래 쓰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사용한 유심은 다시 리 씨에게 팔았다. 대포유심의 재활용. 완벽한 순환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이부도 바보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대포유심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어느 날 김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보이부가 대포유심 사용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통화 패턴 분석을 통해서 짧은 통화, 자주 바뀌는 번호, 암호 같은 대화. 이런 특징들을 가진 사용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었다.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면 그들은 두 발짝 다가왔다. 대포유심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동료들과 모임을 가졌다. 우리는 조용한 식당 뒷방에 모여 앉아 대책을 논의했다.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제 대포유심마저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 전화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박형이 말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불법 전화기를 쓰는 방법이 있다고. 북한 통신망을 쓰지 않는 중국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전화기.
하지만 그것은 더 위험했다. 적발되면 간첩 혐의까지 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침묵했다. 그것은 너무 큰 위험이었다. 최형이 다른 제안을 했다. 암호를 더 철저히 하자고. 특정 단어들을 정해서 그것으로만 대화하자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보이부가 통화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면 어떤 암호도 결국 풀릴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있었고 자원이 있었다. 우리는 계속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해산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거리는 어두웠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는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것은 시스템과 사람들의 싸움이었다. 시스템은 우리를 통제하려 했고 우리는 그 통제를 벗어나려 했다. 시스템이 한 가지 방법을 막으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 끝없는 반복이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것일까? 보이부는 점점 더 강력한 감시 수단을 동원할 것이었다. 도감청, 통화 패턴 분석,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른 방법들. 하지만 우리에게도 있었다. 생존 본능.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했다. 대포 유심이 막히면 다른 것을 찾을 것이었다. 전화가 완전히 막히면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낼 것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이 작은 기계가 내 적이자 동시에 생존 수단이었다. 나는 대포 유심을 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플라스틱 칩. 하지만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산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저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불안에 떨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포 유심을 사용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음 단속을 걱정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이부가 단속을 강화하면 우리는 더 교묘한 방법을 찾을 것이었다.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방법을 고안할 것이었다. 이것은 영원한 술래잡기였다. 술래가 술래를 잡을 수 없는 기묘한 게임. 나는 책상 위에 대포 유심을 다시 집어들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유심을 사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었다. 전화기에 유심을 다시 끼워 넣으며 나는 작은 결심을 했다. 어떤 감시가 오든 어떤 단속이 오든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살아남는 것. 해산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었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우리는 그물에 걸렸지만 그물을 찢고 나갈 방법을 계속 찾고 있었다. 나는 전화기 화면을 껐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이었다.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기회가 함께 올 것이었다.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 끝없는 술래잡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나는 알았다. 보이부가 우리를 완전히 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 수백, 수천 명이었다. 한 명이 잡히면 다른 사람이 채웠다. 한 가지 방법이 막히면 10가지 새로운 방법이 생겨났다. 이것이 시장의 힘이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 시장으로 갈 것이었다. 새로운 대포 유심을 알아보고 새로운 거래처를 만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었다. 감시의 그물은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물의 틈새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다.
때로는 걸리고, 때로는 빠져나가고,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다. 끝없는 술래잡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남았다.